자, 이번 시간에는 22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네, 로마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방향까지 가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자를 보게 되면은 제1항 있죠. 제1항. 우선 제1항을 보게 되면은 단모음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단모음 같은 경우에 아가 있고 어가 있고 오, 우, 그 다음에 으가 있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와 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왜, 위. 네, 요거 하나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중모음을 보면은 야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워, 왜, 의. 자, 여기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영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아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선 붙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번을 보면은 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도 이름절에서 또는 이음절에서 아니면 뭐 조사로 사용이 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로 적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걸로 적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죠. 구두방이 되겠습니다. 구두방. 구두방에 해당하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 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된 소리는 그 키역을 2번 적어주시면 되겠고, 쌍디귿 같은 경우에는 티귿을 2번 적어주면 되고, 쌍비읍음, 피읍을 2번 적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파찰음으로 가고 마찰음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비음과 유음으로. 우선 영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붙임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임 1번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구두방 같은 경우에 지금 파열음이 지금 예사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모음 앞에서는 부로 발음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가장 기초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음 앞이나 지금 어말에서는 크트프로 지금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구미가 나타나고 있죠. 구. 이 구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초성에서 요게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오고 있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 앞에, 지금 우 같은 경우는 유가 되는 것이니까 유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로 표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동으로 가도록 합시다. 영동으로 가게 되면은 영동에서 지금 디귿 받침을 한번, 디귿 받침인데 거기 초성의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디귿을 보게 되면은 밑에 모음 위에 역시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모음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동할 때 뒤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n이 빠졌네요. 용동할 때 ng가 되겠습니다. ng.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옥천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기억이 어디 있느냐? 어말에 있습니다. 어말. 어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기억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를 보게 되면 자음 앞이라든지 어말에서는 크트프로 지금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크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이라고 할 때는 뭐로 표기가 되느냐? 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 자, 이번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합덕이 있는데, 합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에 비. 요게 어말, 비읍의 종성에 지금 받침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합덕이라고 할 때, 요게 피가 예전 겁니다. 지금 크로 가야 됩니다. 크.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합덕이라고 할 때, 기억을
K로 바꿔주십시오. K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법을 보게 되면은 지금 빕 초성에 어라는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 앞에는 뭐로 가겠습니까? B로 가야 되겠죠. B. 천천히 보십시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호법.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월곶이라고 해서 왼쪽은 표기가 되겠고 오른쪽은 표준 발음이 되는데 월곶 같은 경우에 기역으로 발음이 나고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지금 로마자 표기로 지금 L 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나오고 있죠. 기역이 지금 G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디귿으로 발음이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로? 티귿으로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밑에 벚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의 우선 왼쪽은 한글 맞춤법 표기 지읒 받침이 맞는 것이 되겠고 오른쪽은 네 발음이 되겠죠. 로마자는 우선 발음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근데 발음을 보게 되면은 벚꽃이라고 할 때 뭐로 가느냐?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네, 꽃 같은 경우에 지금 된소리로 가게 되겠죠. 된소리. 자, 요렇게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벚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을 보게 되면은 네, 첫 번째는 B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오가 나오고 있고 이오 오른쪽에 T가 나오고 있는데 T도 역시 맞겠죠. T는 요게 되겠습니다. 디귿이라는 받침.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쌍기역이 나오고 있는데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우리가 앞에서 했죠. K가 2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K가 2번 맞습니다. 마지막은 디귿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티귿으로 네, 표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붙임 2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지금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고 단 L이 2번. 근데 이때 이 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유마 생각하면 됩니다. 유마. 유마를 생각하셔서 유마로 벌어질 때는 뭐가 되느냐? L이 나오고 있겠죠. 거기 밑에 대관령이라든지 울릉 자체는 유마는 아니고 발음,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리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발음 나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선 구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쉽죠. 그대로 적용만 시키면 되겠고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설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발음 나는 그대로 설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발음 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설악이 되겠습니다. 설악. 자, 설악이 지금 되는 것이니까 지금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아라는 모음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리을이기 때문에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뭐로 오느냐? R로 왔죠. R. 그러니까 SEO 오른쪽에 R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는 발음나는 그대로가 되겠고 이때 칠 같은 경우에 그대로 네 리을로 왔기 때문에 L로 가면 되겠습니다. L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절이 있으면 마지막 어말 종성에 L이 왔기 때문에 리을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L로 가주면 되겠고 울릉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관령을 보도록 합시다. 대관령을 보게 되면은 발음 나는 대로 얘는 유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L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발음이 되겠고 울릉은 표기가 발음 그 자체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면은 네, 나머지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의문의 변동이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 의문의 변동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표준 발음으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명, 지명, 우리의 말을 네, 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마라고 나오고 있는데 백마에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표준 발음 자음동화 비음화가 적용이 된 걸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문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문노 비음화 예외가 되겠죠. 니은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로도 역시 자음동화가 되겠고 왕심리라고 할 때 왕심이라고 할 때 중간에 NG 오른쪽에 W가 아니라 S가 되겠습니다. W를 S로 고쳐주십시오. S. W를 S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 230쪽에 네, 붙임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덧나는 경우는 그대로 여러분들 학렬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학렬 같은 경우에 우선 이야 요 유의 니은 첨가 이야가 되겠죠. 야니까 당연히 녀가 되는 것으로서 중간에 n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알약은 여러분들 r 플러스 뭐가 되느냐, 약이 되겠죠. 약. 역시 야라는 니은 첨가의 조건에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로 나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니은 첨가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알약이라고 할 때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유마가 적용이 되겠죠. 유마. 최종 발음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알약이라고 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뭐로 표기를 하느냐, 요걸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A 오른쪽에 리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엔 우리 구개음화 있었었죠. 구개음화가 지금 되는 경우가 되는데, 구개음화도 그대로 치로 가면 됩니다. 치 같은 경우는 CH라고 쓰고 오른쪽에 1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구치다를 보게 되면은, 구치다도 역시 마찬가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자음 축약 티귿으로 바뀌고, 티귿이 2라는 형식 형태수 1을 만났으니까 치읓으로 바뀌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치다가 되겠죠. 구치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마치다 있죠. 마치다. 옆에다가 요거 하나 로마자로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로마자로 한번 표기해 보십시오. 자,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지읒과 히읗이 만나게 되죠. 지읒과 히읗이 만나게 되니까 우선 자음 축약이 먼저 벌어지겠죠. 그래서 다가 먼저 벌어지겠고, 여기서 구개음화에 의해서 마치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이 마치다로 가야 되겠죠. 마치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었으면은 4번으로 내려가셔서, 4번은 기억나시도 그 파티 축가에 해당하는 거센소리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자, 앞, 뒤에 히읗이 만났을 때 파티 축가로 바뀌게 되는 거센소리 되는 거 우리 위에서 이미 했습니다. 지금 구개음화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4번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다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꼭 중요 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만 체언이 되겠죠. 체언. 우리 위를 한번 봅시다. 조코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좋다가 되는 것이죠. 용언의 어감과 어미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지금 위에 4번의 조건 4개를 보시게 되면은 동사가 되었든 형용사가 되었든 용언 안에서 지금 예사소리가 히읗을 만나면서 거센소리로 바뀌어스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밑에 나오고 있는 다만 체언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체언 안이 되겠습니다. 체언. 묵고는 하나의 형태수가 됩니다. 묵고항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동해 있는데 실제 묵고항이 있습니다. 그 묵고라는 하나의 지명이 되는데, 이 지명에 해당하니까 얘가 하나의 형태수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형태수에서는 지금 파열음 뒤에, 구두방 뒤에, 파열음 뒤에는 히읗이 따를 때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거센 소리가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무코, 우리 현실에서 발음할 때는 무코가 맞는 거죠. 무코가 맞는데 하나의 형태수, 하나의 체언 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를 할 때는 이것을 그냥 나누어서 표기한다 이거죠. 나누어서. 마지막 어말에 왔기 때문에 크가 맞는 것이고 K가 맞는 것이고, 오른쪽은 히읗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읗. 자, 지편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히읗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지편전이라고 해서 굳이 피읍, 거센 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지금 붙임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나오고 있는 이 된소리 같은 경우, 이때 된소리는 발음이 나더라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된소리로 표기할 때는 이미 맞춤법에 나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압구정 있죠. 압구정의 표준 발음은 한 명의 호가 예전에 압구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이 발음이 압 그리고 꾸정이 맞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낙동강이 맞는 것이고 된소리가 맞습니다. 낙성대도 역시 마찬가지 성이라는 된소리가 맞고 팔당할 때도 땅이라는 쌍디귿이 맞겠고,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 산 된소리가 맞습니다. 샛별도 역시 마찬가지 별이 된소리가 맞거든요. 하지만은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항을 보시게 되면 발음의 혼동,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거 첫 번째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를 보면 이거 자칫 잘못됐었을 때 중앙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준강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상 뭔가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항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지금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죠. 요거 하나도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5항으로 가도록 합시다. 5항으로 가면은 지금 도시, 군, 구, 읍면, 리, 동의 행정구역에 지금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붙임표를 쓸 수 있다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충청북도가 있고 오른쪽에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퇴계로 삼가가 있습니다. 퇴계로 삼가.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십시오. 퇴계로. 삼가는 맞는데 거기 퇴계로가 있을 겁니다. 퇴계로만 한번 고쳐보도록 하십시오. 퇴계로. 자, 되셨으면은 우선 첫 번째는 T가 와야 되겠죠. T. 그 다음에 지금 왜에 해당하니까 지금 O, E가 위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이니까 첫 번째 지금 초성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음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로 가면 됩니다. G.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이에 해당하는 YE가 들어가면 되겠고, YE. 마지막은 RO가 들어가면 되겠죠. RO. 자, 그 다음에 됐으면은 붙이면 시, 그리고 군, 그리고 읍 같은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청주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만 나오고 있겠고, 그 다음에 순창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항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8항에서 학술 연문, 그러니까 연구 논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이래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거기 우리 구지를 했으니까 구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 이 구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적을 때 요걸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요걸로 적는 것이 맞는데, 학술적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때는 원래 받침이 있죠. 원래 나오고 있는 이거 그대로 표기한다 이거죠.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GUD. 굿이 되겠죠. 굿. 그 다음에 E라고 해서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논문 자료에서 발표할 때는 요 발음이 아니라 요거 한글 맞춤 요거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는 요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외래어 표기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 1번의 표기의 원칙을 보도록 합시다. 표기의 원칙.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되겠죠. 이때 24자모음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히읗 그거 있죠. 네, 거센소리 나머지 4개까지 14개가 되겠고,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에 해당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 자, 그래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하나의 음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가족이라고 뜻할 때 패밀리가 되는데, 요게 예전에 요렇게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요렇게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거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래어 표기는 요거는 무조건 뭐로 적는 겁니다. 이게 적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를 쓴다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화이팅 할 때 화가 아니죠. 화가 아니라 뭐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파이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이팅이 맞습니다. 파이팅. 요게 맞습니다. 이 화는 네, 가급적이면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하실 때. 자, 그 다음에 받침에는, 근데 받침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했었을 때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귿만 뭐로 바뀌느냐, 디귿만 시옷으로 바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받침에는 지금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게 되는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이 있다고 합시다. 인터넷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인터 마지막은 시옷이 아니라 요걸로 발음이 나는 거죠. 요걸로 발음이 나는데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것을 요렇게 받침은 요 시옷으로 대체해주면 되겠습니다. 7개. 요걸로 대체되니까 당연히 네, 시옷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발음은 디귿인데 디귿이 없잖아요. 디귿이 없으니까 요걸로 가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제4항을 보게 되면은 파열음 표기, 파열음은 이제 아시겠죠? 구두방이 되겠습니다. 구두방이 자음동화에도 구두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파열음이 우리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 할 때 안울림 예사도 거의 대다수가 파열음이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카페가 맞습니까? 카페가 맞습니까? 네, 이게 맞는 거죠. 위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게 맞겠죠.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빨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죠.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제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념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발음상이 되겠습니다. 약간 오그라드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라디오로 하는 게 이제 라디오 하면은 덜 오그라들 건데 제가 막 혀를 굴러가지고 막 라디오 막 이러면서 카메라가 아니라 막 캐머러 막 이러면서 막 발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이미 굳어진 겁니다. 원래는 영국 발음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거든요.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너무 우리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은 특히 뭐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버네이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지금 굳어지게 사용이 된 것은 그대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라디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라고 적으면 되는 표기,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네, 거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네, 봐야 되는 이해들이라서. 자, 그 국어의 역사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문학 끝나고 네,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문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권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반복 학습 하셔야 됩니다. 1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은 그 교수 질문방에 좀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의 당일에 네, 다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댓글을 다 달아드리니까 막히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고 1권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히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네, 저희 여기 이제 일찍 끝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네, 문학에서 빠르게만 잘 끝나면 여러분들이 잘만 집중만 해주시면은 마지막 날은 기출문제 몇 개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상당히 그때 풀어보시면은 네,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네, 짜증나는 것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네, 듣고 이제 잘 네,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학은 네, 물론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학창시절 잠깐 떠올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시험들은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내신을 준비했었을 때 시가 있으면은 시에 대한 해석 방법이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제목을 봐야 되거든요. 작가와 제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20년대 작가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김소월 있고 한 사람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 두 사람이 있는데 1920년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나왔으면 김소월이라는 작가와 제목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1920년대. 그리고 김소월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적 서정시의 깃들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말 그대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한의 정서를 대변한 전통적인 성격의 작품이겠네라고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꽃이라는 이 제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진달래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제목을 먼저 보고 난 뒤에는 시적 화자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화자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화자 같은 경우는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가 지금 어떤 정서와 태도를 말하겠다 그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시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가 나오면은 관습적인 상징으로서 평화가 맞지만은 개인적인 상징으로서 비둘기는 평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서 시적 화자를 먼저 찾아내고 서술어를 바라봐야죠. 시적 화자가 뭘 바라보고 있냐, 시적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서술어를 바라보면서 화자의 정서를 골라내며 여기에 이제 태도까지 골라내는 이게 가장 시를 해석했었을 때 가장 쉬울 수 있는 해석 방법이 되는데 물론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주로 자주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공무원 9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상당히 원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대 가요 중에 고전 문학 중에 구지가가 있으면은 이게 예전이었으면은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완전 해석하고 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작품을 지니고 있는 성격은 뭐 서사시, 서정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 중고등학교 안 나오거든요. 다르다는 얘기죠. 성격 자체가, 작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 되겠죠. 성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래가 지니고 있는 갈래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작품에 작가가 있으면 고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전은 특히 운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문으로 갔었을 때 운문은 작가가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산문 같은 경우는 특히 고전 소설은 작자 미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나왔을 때 이 작가의 성격이라든지 이 작가가 뭘 추구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은 문제를 푸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현대가 되었든 고전이 되었든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할 때 당연히 첫 번째는 문학사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우리가 고전과 현대 문학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접근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체계적으로 내용 자체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교재를 보게 되면은 네, 현대 문학사는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현대 작품을 할 때 사실 필요한 거고 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네, 거기 몇 쪽이야? 21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 21쪽으로 가게 되면은 21쪽에서 지금 뭐 현대시 이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1쪽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시에 대한 지금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뜻, 운문인가 시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 그러니까 운율이라는 것은 말의 리듬이나 가락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말의 리듬이나 가락. 이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형상화한 것을 우리는 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거기 정형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시가 있거든요. 자유시. 정형시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 시조가 되겠습니다. 고전.
정형이라는 것은 틀에 박혀 있는 그것을 찍어내듯이 우리 시조를 보게 되면 시조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시조는 크게 초장이 있죠. 초장. 그 다음에 중장이 있습니다. 중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장이 있습니다. 종장. 세 줄로 구성이 되고 있고 글자 수는 3, 4가 하나의 9. 그 다음에 3, 4가 하나의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도 역시 마찬가지 3, 4가 하나의 9. 그 다음에 3, 4가 하나의 9가 되겠죠. 마지막 종장은 3, 5, 4, 3이 되겠습니다. 4, 3. 자, 그러면 이 하나, 둘, 셋이라고 해서 시조는 3장이 되겠고 6개의 9가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고 마지막은 이 글자 수를 다 합치면은 45자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외. 자, 요게 우선 정형시조, 그러니까 정형시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음보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 띄어쓰기가 아닙니다. 음보라는 것은 숨을 끊어서 띄어 읽는 단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야, 그 다음에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숨을 끊어서 읽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통은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뉘게 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음보가 되겠죠. 사음보. 시조는 삼음보가 아닙니다.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종장의 3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종장의 첫 음보가 되겠죠. 첫 음보는 반드시 몇 글자로 고정이 되느냐? 세 글자로 고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첫 번째는 3장 6구 45자 내외, 두 번째는 사음보의 외형률이 되겠죠. 외형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몇 글자로 고정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세 글자로 고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시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정해져 있는 틀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양반이고 그들의 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해놓은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려 중엽 말엽에 나왔잖아요. 이 시조가. 그러면은 1300년도쯤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사설시조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설시조. 자, 그런데 이게 계층이 조금 다릅니다. 계층이. 여기는 지금 양반 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형식이 이렇게 틀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설시조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시조의 주된 계층은 누가 되느냐? 평민층이 됩니다. 평민. 평민층이 계층이다 보니까 주로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운문에 나오고 있는 시조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가, 미상, 작자, 미상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설시조는 평민층이 주된 작가층이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작자, 미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런 형식이 안 지켜집니다. 그나마 사설시조에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요 종장의 첫 음보만 세 글자로 지켜지고 나머지는 형식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자가 너무 파행적으로 많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상당수 길어지는 거죠. 상당수 길어집니다. 상당수. 그래서 그 정형시라든지 사설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공부를 좀 깊게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착각하시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현대와 고전으로 나누었을 때 189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고전, 이후를 현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1894년 이전에만 이 정형시가 나왔고 지금 정형시가 안 나오느냐? 아니죠. 지금도 나옵니다. 시조. 지금도 시조 나오는데 지금 시조가 나올 때 여러분들 형식이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고맙겠지만은 요즘은 현대잖아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로로 3, 4, 3, 4 3, 4, 3, 4
3, 5, 4, 3 이런 식으로 형식을 약간 바꿔버리는 거죠. 시조의 형식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라고 해가지고 이 고전 시가에 나왔던 정형시가 사용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현대 지금도 활발하게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유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유시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외형율이 되겠죠.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 자음이 왔잖아요. 자음이 왔으니까 네, 렬률이라고 할 때 자음이 왔으니까 이걸로 가면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 현대 자유시 내재 모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이 되겠습니다. 내재율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내재율은 형식이 안에 있죠. 안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형식을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형식을 우리가 운율을 파악할 거냐? 말의 리듬하고 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음악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 마야의 진달래꽃 있죠.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거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말의 리듬이나 운율 느껴지니까 이게 노래로 지금 불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시에서 이 내재율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첫 번째는 음운입니다. 음운이 반복되고 있는 거. 얘가 청산별곡에 해당하는 그 고전, 그 고려가요가 훨씬 더 쉬워서 그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운이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라고 해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이 리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리얼 같은 경우 우리가 유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음은 흐르는 소리라고 배웠죠. 흐르는 소리, 흐름소리라고 해서 유음. 이 유음이 반복이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문맥적인 의미 자체가 밝고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음이 되면은. 이런 음운이 반복되는 거 당연히 내재율, 그러니까 작품 안에 운율이 느낄 수 있는, 처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음운이 되겠죠. 음운이 나오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절이 되겠죠. 음절. 그 다음에 동일 단어가 반복되는, 이게 가장 흔합니다. 동일 단어가 반복이 되고, 단어보다 더 큰 거는 어절이 되겠죠. 어절이 반복이 돼도, 또는 구와 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연 자체가, 1년 할 때 이 연 자체가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내재율이다. 우리는 그러면 현대 자유시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운율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음운이 되었든 음절이 되었든 단어가 되었든 어절이 되었든 구화절이 되었든 문장 연이 되었든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따가 나오니까 이따 바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의 구분 없이 줄글 형태로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산문시가 되겠습니다. 산문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의 관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서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서정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감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인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말 그대로 개인. 시적 화자가 지극히 개인이라는 얘기죠. 개인. 하지만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서사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사라는 것은 줄글로 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줄글로 된 이야기는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시 안에서도, 자유시 안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우리가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서정시하고 서사시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 되겠습니다. 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형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전설 영웅의 이야기를 쓴 시라고 해서 서사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도와 경험에 따른 갈래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1번과 2번을 보시면 됩니다. 1번을 보면은 주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주정할 때 정은 감정을 뜻합니다. 감정을 뜻하고, 2번에 나오고 있는 주지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성에다가 체크해 주도록 합시다.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정은 개인의 감정, 주지는 이성을 중시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3요소로 갑니다. 시의 3요소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문학 작품에 무슨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조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가. 왜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작가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배우는 이유가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 글쓴이는 뭐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느냐? 이걸 파악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는 운율. 운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운율.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심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심상도, 네, 가끔씩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심상이라는 것은 오감. 오감 아시죠? 오감. 네, 오감.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 귀로 듣는 것을 청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이 되겠고, 혀, 미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 촉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쉽죠. 여기 나오고 있는 뭐 시각이다, 청각이다, 후각이다, 미각이다, 촉각이다. 요거는 쉽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푸른 종소리가 있습니다. 종소리. 푸른 종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요거를 공감각, 그러니까 공감각이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푸르다가 되잖아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시각이 되겠죠. 종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청각. 그러니까 얘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때 공감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에 오게 된다는 거. 이때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하나의 감각에 전이 되는, 하나의 포함이 되는, 동시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 또는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황진이의 시조를 보게 되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 베어내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이 되는데, 이 밤이라는 것을 베어내다라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르다라는 얘기죠.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볼 수 없습니다. 세월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추상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되는데, 밤을 자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자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뭐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자르다라고 표현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네, 구체적으로 형상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라고 할 때 앞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시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각. 근데 이게 시각만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고운에 머슴대길이가 있습니다. 머슴대길이. 머슴대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대길의 아저씨는 종 중에서도 상머슴이 되는 거고, 상머슴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옛날로 치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머슴 또는 가장 일을 잘하는 머슴이 상머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머슴 아저씨가, 대길의 아저씨는 일제강점기 때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한글을 공부하시면서 나에게 한글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즉 가갸거겨라고 해서 한글의 대유법이 되는데, 이 가갸거겨라고 해서 일제 36년 지나고 난 뒤에 시적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갸거겨를 읽을 줄 아는 애는 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대길이 아저씨에게 나는 한글을 배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시적 화자는 대길이 아저씨의 그 어떤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고 있는 대길이 아저씨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길이 아저씨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적 화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그러니까 먼 바다를 보면서 어떤 뭐 청각적인 소리가 쭉쭉쭉쭉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상 어떻습니까? 추상이지 않습니까? 추상인데 이 추상을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형상화하는 거죠. 구체화시켜서. 그 신의 은총이라고 하게 되면은 은총 같은 게 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의 은총은 돌계단 어디쯤이라고 하게 되면 돌계단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돌계단은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신의 은총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추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신의 은총은 돌계단 어디쯤이다 라고 이 김남주의 설리인가 하는 작품에서 나오는 건데, 이때 그러면은 이 돌계단이라는 하나의 비유를 사용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시각으로 구체화시켜서 형상화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심화시켜서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너무 쉬운 문제 유형이겠고, 이거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오고 틀리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공감각적인 이미지, 여기까지 좀 이제 이해가 가시면은 여기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통은 이제 시각이 되는데 시각만 나올 수 있다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 하지만은 많이 나오는 거는 예와 예, 이 두 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상까지 이제 됐으면은 뒤에 운율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다뤘는 부분이 되겠고, 2번을 보도록 합시다. 6입니다. 의문의 반복이 나오고 있는데, 알락, 얼룩진, 산세알이라고 해서 뭐가 반복이 되고 있느냐? 리을이라는 유음과 이응이라는 비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자음에 해당하는 울림소리가 반복이 되면서 밝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글자 수는 3, 4조가 되겠죠.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세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네 글자, 네 글자도 맞습니다. 네. 요 글자 수를 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요적인 성격이 있는 7호조가 있겠죠. 7호조. 이 7호조의 율격을 개성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바로 1920년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되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입니다. 가실 때는 5글자가 되겠죠. 이 전통적인 율격을 개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글자, 5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 자,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7, 5. 말없이 고이본의 7. 그 다음에 들이오리다 5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김서울의 진달래꽃은 요렇게 7호죠. 그 다음에 음보로 치면은 여러분들 음보는 두 개가 있습니다. 3음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음보가 되겠습니다. 둘 다 전통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율격. 자,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끊어읽기의 반복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어절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해서 숨을 끊어 읽는 단위가 되는데 3음보가 되겠죠. 김소월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7호조. 두 번째는 3음보의 율격을 계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의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두 운이 있습니다. 두 운은 시의 각행에 제일 먼저 위치하는 것이 가로 시작했다. 똑같은 가로 시작했으니까 머리두 자를 소형해서 두 운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는 크게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마지막 가구는 신경 써야 됩니다. 가구는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각 시행의 마지막 글자가 동일하게 끝나는 거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있는데 1, 2, 3, 4가 모두 다 씁니다로 끝나도 뭐가 되느냐? 가군이 맞습니다. 가군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사 문장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구절 요거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그 운문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데 의성어는 소리, 의태어는 모양이나 동작을 뜻하는 것인데, 의성어, 의태어가 우리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주저리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냥 반복하고 있는 네, 운율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문학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